자, 이제 소득세 개정 사항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최고 세율 일단 바뀌었습니다. 뭐 쇼킹하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이제 고소득자들 엄청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세율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요 세율 자체가 소득세 세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부 격차 이런 거 좀 줄이겠다 뭐 그런 거에서 유례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0억 초과하는 과표 있죠. 그거에 대해서 45% 구간이 생겼죠. 근데 요게 또 약간 거시기한 게 비실명 금융소득 있죠. 걔는 42%로 남아있어요. 법에 그대로 42%를 꽂혀있는 거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내년도에나 개정되지 않을까. 또 그게 맨날 한 1년 늦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최고 세율이 올라갔을 때 걔만 남겨져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현행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현행 세법에 따라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니까 비실명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42%라는 거 원천징 세율 주의하셔야 돼요. 덩달아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얘는 42%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금융실명제 대상이면 90% 아시죠? 90% 금융실명제, 금융기관 통해서 지급되었다라고 표현 나오면 금융실명제 대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종전대로 42%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이제 8단계가 된 겁니다. 세율이 너무 좀 심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도 7단계는 너무 심했다. 이제 8단계까지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단계가 너무 많아요. 6%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45%까지. 최고 세율이 45%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법인과세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에 뭐 내국법인 배당, 외국법인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배당, 거기에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도 들어갔죠. 요거는 제가 중요한 부분이 근로수업 안 된다는 게 중요해서 꽃표시에 또 넣어놨죠. 얘는 배당 소득인데 근로수업이 안 되는 배당이라는 거. 왜냐하면 법인과세 신탁 재산 같은 경우에 배당 소득 공제를 받으니까 배당 소득 공제로 법인세를 안 낸 채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과세가 되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 배당 세액 공제 근로수업 이걸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소득 구분 보시면요. 여기 약간 집합투자기구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법인과세 신탁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임대료를 내가 분배받은 거라고 해도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냥 무조건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배당 소득인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받은 배당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라서 요거는 무조건 배당인 거고요. 거기 밑에 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이죠. 이것도 묻지마 투자라고 했죠. 배당이고 어디서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원천을 따지지 않죠. 그리고 학종급여형 퇴직연금 신탁은 사업소득이고요. 퇴직금 맡겨둔 거니까. 그리고 그 외의 신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외의 신탁 이런 식으로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들어옴으로써 나머지 신탁들이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사업이면 사업, 양도면 양도 그렇게 구분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 양도 차손 공제 허용. 요게 좀 세부적인 거예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에서 손실을 좀 빼줘요. 주식 양도 차손 이걸 빼줄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손실을 본 게 있다라고 하면요. 원래는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양도 차손은요. 일반적으로 비열거 소득이에요. 비열거 소득 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비열거 소득은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 요 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소득을 감소시킬 수도 없다라는 의미였죠. 영향이 없다라는 뜻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양도차손 발생하면 비열거 소득이니까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빼줄게라는 거예요. 그 꽃표시에 손실에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손을 포함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걸 빼줄게. 손실 본 것 좀 빼줄게 라는 것이고 다만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좀 공제를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개정된 겁니다. 주식 양도 차손을 공제 허용하는 걸로 바뀐 거고요. 대주주는 그래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했다. 인프라 펀드가 요거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어렵죠. 투융자 이게 인프라 펀드거든요. 그 인프라 펀드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영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한글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온 거예요.
요게 인프라 펀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뉴딜 인프라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가 요거예요.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 투자 기구. 요건 그냥 인프라 펀드고 요건 뉴딜 인프라 펀드고 그걸 얘기하는 건데 분리 과세를 하는 걸로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 분리 과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제가 비직장 법법이라고 불렀던 거 비직장 법법이 B가 비실명 금융소득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 건데 소득세법상 비직장 법법이 있었고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장기 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법원 보증금 경락대금 이자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이었죠. 그게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였고 거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ISA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ISA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 200, 400 초과분 같은 경우에 9%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특법상으로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때도 9%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였죠. 여기에 요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두 가지 분리과세가 더 늘어난 거죠.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 이 원천징수 세율이 좀 다릅니다. 얘는 9%예요. 투융자는 특이한 거. 공모부동산 투융자 9%예요. ISA 9%죠. 근데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 우리 이게 법문구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는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투융자하고 이런 그냥 문구만 좀 잘 구분하시고 요건 14%라는 거 9% 14% 요거 투자 금액에 대해서 좀 참고에 좀 넣어놨는데 세부적인 거라 가지고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거기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해서 그 1번에 뭐 9% 세율 적용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2번에 뭐 납입 한도가 2억 이하다. 그런 식으로 요건이 좀 있죠. 요거는 2억 이하일 것. 투융자 같은 경우에 1억 이하일 것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 세율만 좀 구분하세요. 원천징수 세율 좀 특이한 거 투융자가 더 특이해요. 9%짜리예요. 투융자 9%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도 넣어놨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14%죠. 제가 뭐 저도 지금 강의를 오랫동안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더 헷갈리시겠네요. 죄송해요.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요게 9%, 요게 9%고 투융자가 14%예요. 아시겠죠? 자, 투융자가 14%니까요. 좀 특이한 거 14%. 그래서 특정이 9%, 투융자 14%. 그거까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억 원. 요거는 1억 원. 요게 금액이 더 큰 이유도 보시면 이게 9%잖아요. 얘가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뉴딜 들어간 게 요 특정 사회 기반 시설이거든요. 뉴딜 인프라. 이건 그냥 인프라고 이건 뉴딜 인프라예요. 차라리 이렇게 특정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요 투융자도 사실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거예요. 얘도 사회 기반 시설이고 얘도 사회 기반 시설인데 얘는 조금 더 한정적이죠. 특정이니까. 그래서 얘는 뭔가 뉴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뉴딜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들어가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9%. 요 납입 한도도 좀 더 크죠. 2억 원. 얘는 1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적으로 요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4번 했고 5번이죠. 5번은 뭐 이거 외우실 수 없을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있죠. 부자들이죠. 부자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같은 경우에 부자들이니까 여러 가지 과세 특례 좀 안 주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몇 개만 안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걸 확대를 시켜가지고 다 안 줄 거야. 대부분의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그걸 다 박탈할 거야 라는 거죠. 너희는 부자들이니까 이런 거 안 줄 거야. 그런 건데 거기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나오고요. 요거는 한 번만 이제 거기 가로 대가로 안에 보시면 그 과세기간의 두 번째 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이죠. 그 2천만 원 초과한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초과했다라고 하면요. 3개 과세기간이에요. 이거를
뭐 세개 과세기간 연속적으로 이럴 필요 없이 그냥 1회 이상이라도 그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면 부자다라고 보는 거죠. 딱 한 번만 초과했다고 해도 박탈하는 겁니다. 이런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 배당 중에서 200만 원, 40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하는 거 있죠? 그거 적용하지 않고요. 이건 종전에도 그랬어요. 종전에도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한테 혜택 안 줬거든요. 그리고 청년 우대형, 뭐 종합주택, 청년 종합저축 그것도 들어가 있고 장변 내일 준비 적금 이런 거 다 비과세되는 조특법상 여러 가지 계좌가 나오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비과세 혜택을 박탈한다는 거고요.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0만 원, 4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9%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잖아요. 그리고 공모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배당 같은 경우에도 9%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분리과세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거고요. 그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어요. 뭐 400만 원, 1,500만 원 그거 한도를 걸어가지고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조특법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비과세 혜택 부자들은 안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계좌 같은 경우에 부자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6번에 요거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미 한 거예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출 등 필요경비 송금 인정.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원래는 뭐 지정기부금이었는데 이제 전액 송금으로 바뀌었다. 지원을 좀 해주고자 한 거다. 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득세법상으로는 필요경비라고 부르죠. 그걸로 전액 인정하겠다. 그런 거고요. 광고 선전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 뭐 금액 제한 없이 다 광고 선전비로 필요경비고 특정인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소액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금액이 법인세법처럼 이렇게 5만 원, 3만 원 그런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양가로에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도 건당 1만 원, 그 건당 3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 소득세법도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 신설했다. 이거는 작년도에 바뀌었어요. 이번 연도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작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이번 연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원래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만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자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수익금액이 되게 많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무직 사업자, 얘들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가입 안 하면 약간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뭐 법인 사업자에 준한다라고 본 거죠. 과거에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요거 가입하면 업무 사용 비율 금액만큼은 업무 사용 금액으로 봐줄게 100%. 그런데 만약에 네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 대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한 대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만큼은 업무 사용 금액으로 봐주는데 한 대는 100%. 나머지 몇 대 있는 거 있죠. 한 대 빼고 나머지 걔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50%를 곱해요. 50%만 업무 사용 금액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50%만. 근데 이건 100%라고 하더라도 800만 원 기준은 따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업무 사용 비율 금액 요거 운행 기록부가 있다라고 하면 운행 기록부에 따라서 주행 거리 비율이죠. 업무 사용 주행 거리,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 사용 주행 거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 적용해서 업무 사용 비율 이런 거 따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운행 기록부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중에서 1,500만 원 차지하는 비율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지잖아요. 그거 100%가 업무 사용 금액이라는 거죠. 그걸 넘어가는 부분은 사적 사용 금액이 돼서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사용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또다시 800만 원 기준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당연히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이 있으면요. 그거를 얘는 100%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얘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이 있으면 그거의 50%만 업무 사용 금액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사적 사용 금액으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했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0%가 사적 사용 금액이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0% 업무 사용 금액이 아예 없고
법인 사업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0%가 사적 사용 금액. 얘는 그렇지 않고 업무 사용 비율 금액까지 있으면 거기서 한 대는 100% 인정해 주는데 업무 사용 금액으로 그래도 800만 원 기준은 따로 적용하고요. 한도는 감가상각비는. 그다음에 요 나머지 차량은 그 50%만 업무 사용 금액으로 봐주고 나머지는 사적 사용 금액으로 좀 빼는 그런 규정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만 그런 거예요. 얘들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제재가 강화지는 거죠. 한 대는 빼고. 여러 대가 있으면은 좀 안 좋은 거죠. 여러 대가 있으면 무조건 좀 가입해라. 가입 안 하면 이런 제재를 좀 가할 거야. 사적 사용 금액이 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굳이 시험에 나올까 싶어요. 말 문제로 약간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8번에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을 했다. 공무원이 이제 공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요거 원래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 소득인데 비과세 기타 소득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국가 지자체한테 상금 부상을 받으면 비과세 기타 소득이었는데 그거를 근로소득으로 바꾼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바꾼 건데 왜냐하면 공무원이 또 일을 하는 자기는 하니까 약간 근로의 제공에 대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기타 소득 맞아요. 그 중에서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은 그게 아니고 요거야 라고 바뀐 거예요. 비과세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다만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다 전액 과세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비과세 규정이 하나 더 신설됐어요.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금액을 제한을 건 거예요. 24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들어오면서 요거 한 500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500만 원은 근로소득 맞겠지만 240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260만 원은 과세되는 근로소득.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한도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 규정이 밑에 바로 밑에 나오죠. 9번에 복리후생정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동그라미 4번은 새로 생긴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이 공무원이 국가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 부상 중에서 얼마까지 한도가 있는 거예요. 240만 원 이내의 금액, 그거는 비과세 하겠다. 우리 뭐 생산직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도 생산직 연장 근로수당, 뭐 초과 근로수당 그런 것들이 연간 240만 원 한도가 있죠. 그거처럼 얘도 240만 원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는 게 생겼는데 동안 4번은 새로 생긴 거고 1, 2, 3번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원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있었어요. 단체 보장성 보험, 요 순수 보장성 보험료든 뭐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든 둘 다 보험료 내준 거 있죠.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 원 이하로 내주면 그거는 근로소득 아니야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근로소득은 맞는데 비과세야.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요거는 총급여 계산할 때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원래 구조가 근로소득인 거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은 과세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비과세인 거. 근데 총급여 계산할 때는 원래부터 근로소득이 처음부터 아닌 것도 총급여액에 안 들어오고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 되는 것도 총급여액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총급여 계산할 때는 여기에 있든 전혀 영향은 없어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근로소득은 맞는데 비과세야. 약간 혜택을 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의 약간 생색내기. 아시겠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아니야. 원래 과세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과세할 수 있지만 너희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약간 생색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과세로 명문화했다, 뭐 명확화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생색이거든요. 생색. 근로소득 많았는데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라는 느낌을 주고자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근로소득이 아니었다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들어온 건데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하면 1번이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요 공무원들 있죠. 국가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죠. 요거는 근로소득은 맞는데 비과세야라는 거죠. 비과세야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출자 임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요, 뭐 종전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출자 임원. 여기서는 비출자 임원, 그리고 출자 임원 중에서는 소액주주 임원, 그리고 종업원 걔들이 받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 그리고 또 주택자금 있죠. 주택자금 대여이익. 그거는 우리 근로소득이 아닌 것에 중소기업이고 종업원이어야 되죠. 중소기업일 것, 종업원일 것. 그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임차 자금을 빌려가지고 저리로 무상으로 빌려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과거에는 아니었다가 이제는 근로소득인데 비과세야.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당연히 근로소득이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뭐 임원이었다라고 하면 또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중소기업이면서 동시에 직원이어야 돼요. 임원이 아닌 직원. 그래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이 단체 보험하고요. 그리고 업무 배상 책임 보험. 그 보험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거기 보시면 A번이 단체 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단체 보험은 뭐 두 가지가 있죠. 환급을 해주는 환급부 보장성이 있고 환급 안 해주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둘 다 납입보험료 있죠. 둘 다 납입보험료는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 업무 배상 책임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고의나 중과실 외에 업무상의 행위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그거 낸 것은 비과세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4번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공무원 공무수행 관련해서 상금 부상 중에서 240만 원까지 관련해서 우리 꽃표시에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비과세가 됐으니까 우리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급여 계산할 때 이거는 뭐 종전하고 똑같긴 해요. 실제로 문구가 그냥 바뀐 것뿐인데 월정액급여 계산할 때 상여 등의 부정기적 급여 넣지 않죠. 그리고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넣지 않죠. 그리고 아예 근로소득이 아니었던 것도 넣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근로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됐으니까 이거 안 넣어야 된다. 종전처럼 넣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으로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이름 붙였고요. 그것도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는 거죠. 과거에 근로소득도 아니었던 거니까 지금 이제 비과세로 바뀐 것뿐이지 옛날에도 안 넣었고 지금 또 넣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초과 근로수당 자기 자신도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뭐 행정해석상으로는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그것도 넣지 않는다고 했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비과세가 되는 건데 그것도 행정해석상으로 넣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대상 명확하죠. 요거는 과거에 이제 학생이라는 표현이 근로소득 쪽에 있었는데 근로소득에서 빠진 거예요. 학생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요.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서는 학생은 제외하는 걸로 기타 소득의 범위에 학생이 추가가 됐어요. 거기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하고요. 대학의 학생이 받는 산업협력단 그 보상금. 기타 소득이고 근데 비과세 혜택이 있죠. 500만 원까지는 종업원이나 교직원, 학생이 받는 산학협력단 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학생은 무조건 기타 소득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에 서화 골동품 소득 구분 기준 명확화. 이게 과거 조문상으로는 약간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진 않았어요. 명확하진 않았다. 근데 사실상은 서화 골동품 같은 경우에 이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이야 라고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종전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팔았냐 계속적으로 팔았냐 요거에 따라서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뭐 기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다고 해도 얘는 뭐 일시적으로 팔면 기타 소득. 근데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반복적인 행위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 소득이다라고 아예 논리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서화 골동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면
사업소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해석을 명문화된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사업소득이 계속 반복성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계속적인 서학골동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야. 이게 종전이에요. 종전이다가 이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들어가지고 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넣었어요. 불구하고 기타 소득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좀 여러 번 팔았다고 해도 기타 소득으로 그렇게 바뀐 거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반복성이 있더라도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이야.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고요. 다만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는 사업소득으로 할게.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아예 사업자 등록을 했다든지 사업골동품을 파는데 사업자 등록해놓고 팔고 있다든지 그럼 사업소득. 또는 사업장이 아예 있다는 거죠. 매장이 있어가지고 매장에서 팔고 있다. 그럼 사업소득. 그런 식으로. 근데 원칙은 기타 소득으로 그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문구를 좀 볼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활동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 소득으로 한다. 다만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와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겠다. A에 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A에 해당하거나 B에 해당하거나.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 서와 골동품 거래를 위해서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이거를 갖춘 경우라는 거죠. 물적 시설에는 뭐 매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 그런 것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시설이 있으면 사업소득이야.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서와 골동품을 아예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막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아시겠죠? 서와 골동품 파는 뭐 간판 같은 것도 하나 만드는 거죠. 나의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사가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A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B에 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소득. 이건 예외예요. 원칙은 기타 소득인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사업소득이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12번에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라고 돼 있죠. 요거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수를 안 받는다. 무보수라는 거죠. 무보수인 위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보수니까. 근데 수당을 조금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수당. 원래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수당을 조금 받는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게 근로소득이었어요. 근로소득. 그렇다가 이제 얘를 기타소득으로 바꾼 겁니다. 기타소득으로 바꾸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얘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니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넣은 거죠. 그 위에 구분 표시 보세요. 구분 표시에 제가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넣어놨죠. 그 위에. 얘를 원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었다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좀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과세 근로소득이었다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 자체가 요는 처음부터 무보수였기 때문에 약간 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약간 수당을 어쩌다 한번 받은 건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소득 구분을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요거는 이미 알고 있죠. 결손금 2월 공제 기간 확대. 결손금 2월 기간이요. 요거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둘 다 같이 바뀐 거예요. 원래 10년이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5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다양화. 요거 납세의무자가 원래 원칙은 뭐였죠? 수익자예요. 원칙 보시면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소득세니까 개인이에요. 수익자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니까 법인이 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 죽을 수가 없어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데 우리 소득세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요. 수익자가 지금 개인인 거예요. 개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것이 예외로 나와 있죠. 근데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 A번만 있었거든요.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만 위탁자한테 과세를 하겠다. 근데 범위를 늘려가지고 B에 해당하더라도 위탁자에게 과세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요거는 모두 충족하는 신탁. 요거는 비록 수익자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비록 수익자가 정해져 있더라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할 것. 그리고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정하였을 것. 원본의 이익은 위탁자, 수익의 이익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세를 할 거야.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채권 등의 소득세 원천 징수는 뭐 크게 또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넘겨서 15번. 15번 같은 경우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건 조특법이긴 해요. 실제로는 그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하고 이자 둘 다 들어가죠. 40% 때리고 1, 2번 합쳐가지고 300만 원 한도 걸고 그게 주택자금 공제고요.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요거는 이자만 얘기하는 거죠. 이자 100%.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근로소득자한테 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중에 하나예요. 특별소득공제에 보험료 공제가 있고 주택자금 공제가 있거든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도 해줄게. 그게 들어온 거예요. 1번하고 2번. 얘는 따로 명시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뒷동네에 월세 세액공제 있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도 해줄게. 월세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들 힘드니까 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2, 3번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그렸네.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 헛갈려요. 저도 개정세법이 나오면 두 번, 세 번 봐야 돼요. 헛갈려요. 청약저축이 안 되는 거고요. 주택 임차자금 하고요. 그리고 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돈 빌린 거 저축 요거 안 돼요. 저축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헛갈려요. 저도 헛갈려요. 저도 규정을 보고 이게 조문 찾아가거든요. 몇 조는 외국인 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청약저축은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제대로 적은 거예요. 제가 틀린 거고 이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 적혀져 있는 유인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인물은 되게 두 번, 세 번 교정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약간 오타는 있을 수 있는데 오타 말고는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2번, 3번 소득공제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아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보니까 안 그래도 틀렸네요. 2, 3번이에요. 2, 3번 청약저축 말고요. 주택 관련 주택은 주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니까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니까 요거 하고 월세 요건 전세 요거는 월세 요거는 구입하는 경우 아시겠죠? 요건 그냥 저축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갖고 가세요. 주거 안정이 취지다 보니까 저도 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강의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정세법 특강 듣는 김에 외우세요. 주택 관련이구나. 주거 안정 목적이구나. 주택 임차자금 주택 구입자금 그리고 월세까지 전세 월세 그리고 구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인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16번에 21년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자, 이거는 소비를 좀 촉진하고자 이런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일단 1번 양가로에 보시면 개정 딱지 붙어 있는 거 꽃표시 1번에 도서신문 요거는 옛날에 작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번 연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신문 구독료도 들어간다는 거죠. 신문 구독료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요거였는데 거기에 포함하겠다라고 이번 연도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요거 신문,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하면요. 요거는 뭐 현금 영수증 사용했으면은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사용분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했으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들어갈 겁니다. 7천만 원 초과하면. 이해가시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동그라미 3번 카테고리 그거로 넣어줄게. 그게 공제율이 좀 높아요.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소득이 좀 적은 자한테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 4번이 개정돼가지고 들어왔죠.
우리 일반적인 요 표를 가지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것을 일반 소득 공제액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표 안에 넣어놨을 건데 그게 추가 소득 공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소득 공제액은 작년도보다 5%를 초과해가지고 소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5% 초과분, 5% 초과 사용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거기에 10% 때려가지고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소비를 더 많이 해라라는 거죠. 이건 단기 사용분이 있으면요. 2021년도 이번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라 가지고 시험 문제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021년도 단기 사용분이 있고 작년도 2020년도 정기에 신용카드 쓴 게 있겠죠. 그러면 정기에 쓴 거에 105%를 때려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5%가 중요성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성 기준. 이건 산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죠. 단기 사용분, 신용카드 쓴 거에서 정기 사용분 빼고 또 정기에 5%까지 빼는 거예요. 중요성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이 플러스 금액을 제가 이름을 짓기를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5% 초과 사용분이라고 표현을 할까? 5% 소비 증가분이라고 표현할까? 105% 초과 사용분이라고 표현할까? 105%라고 하면은 헛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라는 표현을 제가 넣은 거거든요. 5% 소비 증가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름 지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5% 소비 증가분. 돈 많이 쓰라는 거죠. 돈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해줄게. 그래서 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여기에 10%를 때려요. 공제율은 10%예요. 공제율이 우리 동그라미 1번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도서 공연, 뭐 신문, 박물관 미술관 30%,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30%, 4433이죠. 신용카드는 15%. 그쵸? 얘는 10%. 얘는 10%예요. 제일 낮은 거죠. 4433, 15, 10 이런 식으로. 40%, 40%, 30%, 30%, 15%, 10%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제율이. 요거를 여기 넣겠다는 거예요. 10%. 아시죠? 요거는 일반 소득 공제 그거고 최저 사용 금액 총 금액의 25%죠. 그거 빼고 나서 나오는 금액 초과 사용분이 있으면 거기다 공제율 40%, 30%, 뭐 15% 거기 때린 게 일반 소득 공제액인데 얘를 플러스하고 한도 적용해서 둘 중에 적은 것을 소득 공제로 넣어주죠. 근데 어차피 한도가 뭐 3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잖아요.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300 한도는 뭐 정확하게는 총 금액의 20% 하고 300하고 둘 중에 적은 거. 뭐 그런 한도가 있죠. 그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으면 거기 40% 때리고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 더 주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 40% 때리고 100만 원 추가 한도 더 주고. 뭐 나머지도 뭐 30% 때리고 100만 원 한도 더 주고. 얘 같은 경우에도 한도 더 줘요. 요거 초과 사용분의 10%, 5% 초과 사용분의 10% 때린 거 있죠? 그거하고 100만 원 두 개 비교해가지고 100만 원 추가 한도 더 줘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실효성은 크게 떨어져요. 한도를 안 늘려줬어요. 2021년도는. 2020년도를 차라리 늘려줬어요. 2020년도를 한도를 30만 원씩 늘려줬거든요. 300을 330, 250을 280, 200만 원을 230으로 늘려줬죠. 근데 요거는 작년도 쓴 거 있죠. 소급해가지고. 작년도 쓴 거를 이번 연도 연말정산하잖아요. 2월 달에. 2021년도 2월 달에 작년도에 쓴 거 연말정산을 할 건데 그때 한도를 늘려줘요. 30만 원씩. 그런데 2021년도는 안 늘려주거든요. 종전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2021년도 현행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시험 쳐야 되는 거니까 한도 부분은 작년께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뀌었지만 작년께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요. 곱하기 4번에 2021년도 과세연도 신용카드 소득금액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해서 5% 초과 소비 증가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동그라미 1번이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고 동그라미 2번이 직전 연도 작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105%죠. 5% 초과 사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10%를 때립니다. 그걸 가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소비가 증가되지 않으면 이게 추가 소득 공제액이 없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되지 않으면 5% 초과해서 소비가 증가돼야 되는 것이고 한도 부분을 보세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복잡하게 300만 원짜리 옆에 332, 250만 원 옆에 280, 200만 원 옆에 230이 있죠.
근데 꼭 표시해 보시면 2020년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되었다. 2021년도가 상향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작년도 쓴 거, 그거 이번 연도 연말 정산할 때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2021년도는 이런 5%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추가 공제해줄게라고 해도 한도를 안 늘려줘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도 가가지고 갑자기 2022년도에 작년 거 쓴 거 한도 늘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안 늘려줬어요. 그리고 추가 한도 같은 경우에 거기 A하고 B하고 C는 원래부터 있었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 그거는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D번이 생긴 거예요. 5% 초과 소비 증가분의 10% 때리죠. 그거랑 연 100만 원 둘 중에 적은 것을 추가 한도로 준다. 소비를 좀 더 늘리게 하려고 하는 규정이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 규정인데 세액 감면율 축소한다라는 건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셔도 되겠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납부 세액 공제에 요거 필요금비 산입 방식을 폐지한다. 법인세법과 동일해요. 우리 법인세법에서 송금 산입 방식을 폐지하는 것처럼 소득세법도 폐지가 되는 거고요. 소득세법은 직접하고 의제만 있고요. 간접은 원래부터 없어요. 직접하고 의제, 필요금비 산입 방식 안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거기 보시면 제목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미공제 시에 미적용 시에 필요경비 인정 명확하라고 돼 있죠. 이게 직접 같은 경우에 돈이 나가긴 하잖아요. 나가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 장부 규정을 하는 거니까 비용 처리해놨을 거라는 거죠. 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비용 처리해놨을 거고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 비용 처리한 거는 그대로 필요경비 인정받는 겁니다. 문구로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폐지를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직접 외국납부 세액 있죠. 그건 돈 나간 거니까 걔는 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거기 주의하셔야 될 게 CF 있죠.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 외국에서 외국납부 세액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 세액은요. 문구가 안 바뀌었어요. 종전대로 양도소득은 어차피 또 장부 기장을 안 하잖아요. 사업소득은 장부 기장을 해서 비용 처리한 게 있으면 세액공제 안 받으면 송금 필요금비 인정받고 끝나는 건데 양도소득은 장부 기장 또 안 하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필요금비 산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은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외국에 낸 세금 있죠. 그 필요금비로 빼가지고 양도 차액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 빼고요. 필요경비로 빼는 거예요. 외국 납부 세액을. 그 다음에 양도 차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종전하고 동일하니까. 문구 제가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양도소득은 요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과거처럼 간다라는 거 주의를 좀 하시고 그 필요금비 항목에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 공과금 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외국납부 세액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세액공제 안 받으면 필요금비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문구가 좀 바뀌긴 했지만 직접 외국납부 세액은 실질적으로 안 바뀐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필요금비 불산입 항목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에 외국 소득 세액을 필요금비 불산입한다는 거죠. 필요금비도 인정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원래 5년간 이율공제가 됐는데 10년으로 늘려진 거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한도 초과해가지고 이율공제 못 받은 미공제액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필요금비에 산입해서 어찌됐든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번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금방 맞춰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요 성시사업자라든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기준 적용하죠.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총 급여가 5,500이면요.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에 5,500을 넣는 순간 근로소득 공제가 나올 건데 그걸 빼면요. 4천만 원 넘어가요 이미. 아시겠죠?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4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말이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소득자하고 근로소득자의 과세 형평이 좀 안 맞죠. 근로소득하고 만약에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거의 총급여 5,500에 가깝게 있고 약간 다른 소득이 한 1만 원만 있어도 바로 4천 초과해가지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원래 월세액이 있으면 750만 원 한도 걸고 미니멈 해가지고
여기 10% 때리는데 12%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짜리는 저소득자한테 해주거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적용해가지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2% 해줄게. 아시겠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5,500만 원 이하면 저소득자니까 10% 아니고 12% 해줄게. 그건데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하니까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같이 있어버리면 그때는 갑자기 제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 12% 받을 수 있는데 10%로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어가지고 얘는 조금 안 맞다라고 해서 늘려준 거죠. 타소득하고 과세 형평을 위해서 4천만 원 아니고 4,500만 원으로 늘려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시사업자도 월세세액공제, 성시사업자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원래 월세세액공제 받거든요. 그중에서도 4,500만 원 이하면 저소득이니까 10%가 아니라 공제율이 12%, 4,500이면 4,000이 4,500으로 그렇게 바뀐 규정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요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요 2만 원 전자신고 했을 때 공제를 해줄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도 요거 2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걸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적용기한이 있었는데 적용기한은 없어졌어요. 적용기한은 언제까지만 할 거야 라고 종전에 입법 예고가 됐다가 적용기한은 없애는 걸로 개정이 됐거든요. 수정해서 처음에 나왔던 입법 예고와는 다르게 적용기한은 없어요. 적용기한은 없이 예정신고를 양도소득세 하면 2만 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조특법상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 확대라고 되어 있죠.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친숙한 게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그게 조특법상 세액공제거든요. 그것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뭐 소득세는 120만 원 한도가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공제를 못 받은 게 있다고 하면요 10년간 이용이 되는 거예요. 10년간. 과거에 5년이었거든요.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전부 다 10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2번은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얘가 착한 임대사업자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임차인들이 힘드니까 임대사업자가 막 임대료 안 내도 돼요. 또는 인하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착하니까 세금 좀 깎아줄게 라는 거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를 하면 세액 공제를 좀 해주는 건데 그거 적용 기한이 원래는 2020년도 6월 말이었거든요. 2020년도 6월 말이었는데 2021년도 6월 말로 1년 더 연장을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을 조금 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23번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리 주택임대소득 중에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죠.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는 거죠. 그럼 중간예납 의무가 없도록 해준 거야.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 거죠.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있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택임대소득. 그때는 중간예납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24번 같은 경우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관련해서 원천징수 특례 적용 기한을 폐지했죠.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세율이 25%인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통해서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요 14%로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적용 기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적용 기한을 폐지해가지고 영구히 14%로 하는 걸로. 금융기관 통해가지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으면 원천징수 세율이 14%인 거야. 그 금융기관은 무조건 그냥 14%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인한테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으면 2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통하면 무조건 14%. 자 그리고 넘겨서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요거는 제가 객관식 수업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바뀐 문구만 확인할게요. 거기 1번에 추가신고 개정 딱지 붙어 있죠. 예전에는 추가신고 납부였어요. 추가신고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한 경우 여기 빠진 거예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한 때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납부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제때 신고를 한 걸로 볼게. 제때 신고를 한 걸로 보는 거니까 별도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신고하면서 동시에 납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신고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신고를 먼저 해놓고 납부를 나중에 했을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은 때리지 않겠다.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규정이 있죠. 다음 달 말일은 오타가 아니에요. 요거 객관식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회계사 객관식을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 가실 거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 세무사 지금 종합반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추가 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추가 신고 기한까지 원래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추가 신고 이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신고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얘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한 걸로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뭐 납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 납부를 안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유효하다. 그 정도로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신고 납부가 아니라 그냥 신고로 바뀐 거고, 26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 50% 이내한 거, 법인세든 소득세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원래 0.5%였는데 0.25%로 바뀐 거고요. 국조법 관련된 규정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좀 들어왔어요. 거기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라고 해가지고 조세 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한다. 제한 세율이라는 것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제한 세율은 제한을 하겠다는 거니까 과세를 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 세율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한하겠다는 거니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 한도죠, 한도. 그리고 여기서는 문구, 낮은 세율이라는 것만 좀 잘 갖고 가시면 돼요. 소득세법에서는 예를 들면 세율 규정 짓기를 뭐 10%로 규정 짓고 있다. 제한 세율이 20%다라고 하면요. 원래 소득세법에서 10%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낮은 거 10%로 원천징수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이 얘가 20%로 되어 있는데 조세 조약상의 제한 세율은 우리끼리는 10%만 원천징수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쪽 나라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10%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요. 10% 이런 식으로 둘 중에 낮은 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의 세율과 조세 조약상의 제한 세율, 이게 최고 세율이라 가지고 한도예요. 미니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니멈. 그리고 지방 소득세까지도 합쳐가지고 요 제한 세율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소득세까지 합치면 이게 22%라고 해도 지방 소득세도 감안해서 우리끼리는 그냥 10%만 원천징수 하자라고 했으면요. 요거 지방 소득세 포함한 거 하고 제한 세율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낮은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조세 조약상으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지방 소득세는 따로 가자. 아니면 지방 소득세도 포함해가지고 제한 세율 걸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조세 조약에 따라서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에요. 낮은 세율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국조법에 원래 있던 규정인데 소득세법, 법인세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원래 회계사 시험에는 국조법이 범위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범위가 된 거예요. 회계사 시험에도 나올 여지가 있고요. 세무사 시험은 뭐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범위거든요. 국조법도 시험 범위고 소득세법, 법인세법도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해야 되겠구나.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고 밑에 참고 나와 있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33페이지에. 그거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겠고 그 밖에 개정사항들이 또 많이 있긴 합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의 그 밖에 개정사항에 금융투자소득 신설 2023년도예요. 이 전에 합격하셔야 돼요. 이거 전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종합, 퇴직, 양도,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생길 예정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좀 과세를 강화를 하는 편으로 바뀔 예정인데 과세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과세를 해버리면 조세 저항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개정해놓고 2년 뒤에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엄포를 넣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주식, 상장 주식 매매차 이런 거 비혈거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인데 배당 소득에 있던 거 하고 뭐 양도 소득에 있던 거 좀 다 꺼내가지고 뭐 집합 투자 기구라든지 그런 걸 꺼내가지고 금융 투자 소득으로 아예 묶어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방향으로
아주 많이 개편될 예정이에요. 이 전에는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가상자산소득. 이게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내년도부터 과세가 돼요. 비트코인으로 엄청 돈 버는 사람들 많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세금 좀 뜯어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요거를 원래 이번 연도 7월 달부터 과세를 하려고, 이번 연도 10월 달이죠. 10월 달부터 과세를 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10월 달부터 과세를 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거를 3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조세 저항이 너무 클 것 같다. 약간 몸을 사린 거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걸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 시행 일자가 내년도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 목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죠. 빠르게 합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개정이 되게 많이 될 예정이라 가지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소득세가 엄청나게 지금 소득세 개편해가지고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증가하는 게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한 6천억 정도 소득세를 더 뜯어내는 걸로 내년도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럼 6천억 정도를 소득세가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다음 연도에도 거의 8천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금융투자소득까지도 과세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소득세가 엄청 세수입이 증가하고요. 법인세는 좀 줄더라고요. 그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칠판에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말로 설명드린 거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말로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에 판서된 내용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국기법 하고요. 국징법 이런 걸 좀 할게요. 국기법은 거의 개정된 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국세징수법이 법령 새로 쓰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도 조세 법령 새로 쓰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심하게 약간 이런 것까지도 바뀌었거든요. 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것도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이런 식으로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이제 납세자 이해도를 위해서 조금씩 바뀐 거죠. 임대인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조금 헛갈릴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세징수법이 엄청 문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세징수법은 제가 전수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수로 아예 그걸 저도 책을 다시 썼거든요. 국세징수법은 하도 과세 체계가 다 바뀌어가지고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용어 자체가 다 바뀌었고 조사가 바뀌었죠. 조사도 뭐 으라든지 에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법문구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무서장 같은 경우에도 간할 세무서장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간할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좀 넣어주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새로 썼고요. 근데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고 작년도에 공부해놨으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거니까요.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약간 문구, 표현이 좀 바뀌었으니까 전수로 국세징수법은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